네, 안녕하세요. 815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키맨 민재기 팀장입니다. 자, 주말 편안하게 잘 쉬고 계신지요? 좀 아쉽게도 금요일 저녁에 끝난 금요일 밤에 미국 증시가 조금 하락하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어서 주말을 보내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마음이 조금 무겁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는데요. 내일부터 또 이제 한 주가 또 시작이 되니까 7월의 마지막 한 주가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족 여러분들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좀 정리도 좀 해보고요. 그다음 또 새롭게 이제 볼만한 뭐 그러한 것들 이야기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가 이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한 것은 아마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깜짝 놀라면서 다 보셨을 것 같아요. 다우가 0.4%, 나스닥이 1.9% 가깝게 하락을 했고, S&P가 0.9% 정도, 오래간만에 조금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제가 이제 개장 방송을 제가 매일 아침에 하니까요. 개장 방송을 매일 아침에 진행하니까 항상 매일 아침에 그날 새벽에 끝난 미국의 업종판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먼저 하루 일찍 가족 여러분들과 잠깐만 공유를 해보면 좀 기술주들 위주로 조금 하락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글과 메타가 가장 많이 빠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네요. 구글이 마이너스 5.8%, 메타가 7.6% 정도, 이 두 종목이 거의 하락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두 종목이 많이 빠진 부분은 금요일 날 그 스냅 이야기를 이 오전 개장 방송 시간에 잠깐 했었는데요. 스냅이 실적 부진, 뭐 광고 매출 부진 이유로 주가가 이 미국 주식은 무섭죠.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도 아닌데 하루에 뭐 30% 이상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영향에 따라서 광고를 가지고 이렇게 조금 수익을 내서 매출을 일으켜서 좀 장사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 스냅이 저 정도면 나머지 그 비슷한 기업들은 좀 다 힘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구글과 메타 뭐 이런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흐름 정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 반도체 쪽입니다. 엔비디아가 4% 빠졌고,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주도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7% 정도 하락하면서 이 반도체 주식들도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로 마감이 되었다 정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여기까지 한번 흐름을 보고 가족 여러분들과 지금부터 이제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조금 한번 나눠볼 텐데, 자, 이렇게 미국 증시가 이제 많이 하락했을 때 우리는 이제 우리의 기준을 항상 잡아야 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는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였는지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늘 말씀을 드리죠. 자, 그래서 하이힐드 스프레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하이힐드 스프레드의 흐름인데, 주간 단위의 흐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늘 드리고 있고요. 먼저 일간 단위 흐름, 이번 주 중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말 그대로 뭔가 이제 시장의 돈들이 위험한 쪽으로는 가지 않고 안전한 쪽으로 가면서 위험한 자산들이 조금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뭐 그러한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장의 안전자산 쪽으로만 돈이 가고 위험자산 쪽은 다들 회피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떨어져야 당연히 위험자산 쪽으로 돈들이 들어오고, 위험자산 중에 하나인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자, 지난번에 요 추세선을 깨고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때부터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근데 주중에 목요일 날 끝난 이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4.90에서 4.99로 이렇게 살짝 튀어오르는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금요일 아침에 개장 방송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장 전에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살짝 튀었다. 요거는 우리가 그동안 내려오던 그림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니까 살짝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주간 단위로 아직은 좀 더 확인해 보자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일간 단위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하루하루 일간 단위인데, 금요일 날 끝난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소폭입니다. 4.99에서 4.96으로 살짝 이렇게 안정을 찾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아직까지 하이힐드 스프레드에서 큰 변화는 없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주간 단위로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었으니까 당연히
주간 단위로 꺾이는 그림이 나타나겠죠. 자,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래프는 여기까지였습니다. 5.45 정도, 요 정도 흐름을 보여드렸는데, 이번 주에 주간 단위로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보시면, 네, 5.06으로 끝났네요. 네, 그래서 2주 연속으로 이렇게 하이드 스프레드는 좀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5% 아래로 이게 주간 단위로 좀 떨어져 주면 좋은데 라는 말씀 드렸는데, 아직까지 5% 밑은 아니고요. 여전히 안전한 국채 대비해서 위험한 채권의 이 스프레드가 여전히 5% 이상 좀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체크를 하셔야 되고, 2주 연속으로 하락한 부분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스냅 이유 때문에 뭐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크게 흔들리면서 나스닥 중심으로 많이 빠졌지만, 그보다 규모가 훨씬 큰 채권시장의 흐름은 비교적 뭐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부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 정도로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자, 이렇게 큰 폭으로 많이 하락을 했었고, 최근에 하락폭 대비해서 코스닥은 얼마까지 제가 되돌림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렸죠? 50% 정도의 되돌림을 보인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코스피는 50%가 안 되는 여기 한 30% 정도? 네, 그래서 코스피의 상승률이 좀 아쉬워서 코스닥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전혀, 네, 어김없네요. 그냥, 따라가지도 못하고, 밀려버렸는데, 금요일날. 아무튼, 하락폭 대비해서 3분의 1, 그리고 한 50% 절반 정도 이렇게 회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기술적 반등은 올 만큼 왔다. 그래서 좀 챙길 사람들은 지금 챙기는 분위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참고를 좀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을, 아마 단기적으로는 이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다음 주 전략을 세우시는데 좀 빈틈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또 시장 전략은 내일부터 제가 장기전이죠. 장 시작 전 뭐 방송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8.15 방송으로 다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자세한 전략은 내일 오전 방송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중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에 대한 조금 리뷰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이번 주가 저도 날짜가 헷갈리네요. 18일이죠? 네, 18일부터 한번 자료를 열어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눈지를 가지고 한번 쭉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월요일에는 제가 소매 판매 데이터 좋게 나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빈손으로 귀국했다. 뭐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달러 환율이 1320원대를 훌쩍 넘어서 뭐 움직였던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자,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지 종목군들을 한번 보면, 네, 월요일은 우리가 반도체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죠? 뭐, TSMC 쪽에서 가이던스가 좋게 나왔던 부분들, 실적 추정치 앞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거 이야기한 거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 히로시마의 폐업에 대해서 또 정전이 일어난 부분,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한테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투자를 조금 보류하겠다. 네, 이런 등등. 그러면 공급 사이드 부분, 공급 측면에서 약간 좀 타이트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회복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이 있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에 수급 흐름이 최근에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투신도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죠? 네,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체크를 했고, 자, 삼성전자 시가총액과 자본총계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시가총액은 자본총계까지 이렇게 붙어버리는, 즉 PBR 1배 정도 수준 전후가 오면 거의
역사적으로 바닥권인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흔들렸을 때 가지고 있는 회사의 자산 가치 정도 수준까지 주가가 빠졌을 때는 조금 힘들더라도 버티는 게 역사적으로 이게 22년 동안의 차트 흐름이거든요. 노란색이 시가총액, 검은색이 자본 총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자본 총계까지 딱 붙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정도 부근 위치에서 돌아서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수급들 말씀을 드렸고, 자, 이 역사적인 PBR, 요 PBR은 지금이 아니라 1년 뒤에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살짝 높긴 한데요. 어쨌든 역사적인 PBR 밴드 수준 하단부에 삼성전자는 위치하고 있다. 뭐 정도였고, 그다음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는 연기금을 중심으로 투신과 함께 연기금을 중심으로 기관 수급도 살짝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도 이렇게 같이 삼성전자와 함께 사고 있는 거. 네, 요렇게 반도체 원투 펀치에 대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했고, 하이닉스는 이번에 PBR 0.9배까지 이렇게 자본 총계 아래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역사적으로. 네. 그래서 이번에 이 9만 원대 뭐에서 하이닉스가 올라왔는데, 여기가 뭐 업황이 여기서 더 확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어느 정도 공급을 조절하고 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투자를 좀 보류하고 공급을 조절해서 수익을, 마진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으니 여기가 어느 정도 바닥권일 거는 같은데, 하이닉스 PBR 기준으로도 마찬가지고, 그죠? 역사적인 밴드의 하단부 정도 수준.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PBR 밴드는 제가 이거는 이제 1년 뒤에 자산가치 기준이 아니라 지금 기준으로 그린 건데요. 이게 이제 0.9배에서 지금 이번에 반등을 이렇게 준 거잖아요. 그죠? 네. 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주가 움직임이 최근에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주 중반 이후에 지금 주가들이 또 약간씩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네. 삼성전자부터 먼저 한번 보면, 자, 삼성전자 당연히 이제 조금 바닥에서 반등이 좀 나타나니까 삼성전자 주가도 조금 흔들리는, 이제 쉬어가는 그러한 그림이 이번 주에는 만들어졌습니다. 월요일 하루만 지금 보시면 한 3% 올랐고, 그죠? 나머지는 4일 동안은 그 월요일 올려놓은 가격대 부근에서 이렇게 행보하는 이 정도 모습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금요일 날 큰 폭으로 떨어졌고 반도체 섹터가 안 좋게 떨어진 그 부분이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러면 아마도 주가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가가. 잠깐만요. 캡처를 제가 해서 조금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조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안 보이실까봐 제가 조금 더 크게 캡처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일봉 일단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본다면, 자, 일단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미국이 안 좋았고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안 좋았기 때문에 아마 시가부터 좀 낮게 출발을 하겠죠. 자, 종가는 금요일 날 여기에서 끝났는데 아마 시가는 갭으로 약간 하락해서, 그죠? 밑에서 이렇게 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중요한 그림은 5일 동안 요 행보했던 그림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는 구간이 하나의 이제 중요한 에너지가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왜냐면 거기에 공방이 막 치열했잖아요. 샀다 팔았다, 사자와 팔자의 공방이 치열했기 때문에 그 가격이 일주일 동안 그 박스권에서 움직였겠죠. 근데 그 움직이는 그 에너지 라인을 밑으로 가격이 내려오게 되면 그 에너지 라인은 이제 저항으로 작용할 것이고, 머리 위에 있으면 이 주가가 위로 올라가면 이 에너지 라인을 발밑에 두고 있기 때문에 탄탄한 지지력이 되겠죠. 근데 아침에 시가는 약간 낮게 출발해서 그 다음 흐름이 중요하겠죠. 요 박스권을 많이 이탈하는지 아니면 요 위로 조금 어느 정도 요 가격대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월요일날 한번 흐름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단기적으로 뭐 시세는 역사적인 밴드를 지나서 조금 움직였는데 상승한 부분에 따라서 좀 숨고르게 하는 흐름을 일단 월요일은 좀 염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쪽이 조금 더 예민하게 흔들렸던 부분이, 금요일날 우리 그 시게이트라든지 웨스턴 디지털 같은 기업들이 미국에 그들이 어떤 기업들이냐면
하드디스크 같은 이런 장비들을 주로 이제 부품들을 만드는 저장 장치를 만드는 기업들입니다. 글로벌 1, 2죠, 탑. 근데 그들이 이제 약간 실적 부진을 이슈로 그리고 3분기에 실적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흘리면서 시간 외로 뭐 시게이트라든지 웨스턴 디지털 주가가 빠지니까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2.44% 큰 폭으로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주가가 상관관계가 하이닉스가 좀 높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 날 하이닉스도 좀 고전을 하지 않을까 싶고, 여기 갭이 만들어진 이 부분 있잖아요. 그죠? 여기를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좀 밀리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 원과 10만 4천 원 정도의 이 박스권이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이 갭이기 때문에, 갭을 만들고 하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갈 때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도 10만 2천 원과 10만 4천 원 정도가 아마 저항권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금요일 날에 이 반도체 섹터의 부진을 월요일 날 얼마나 좀 선방하면서 지켜내는지 그 부분 한번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좀 올라왔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쉬어간 가격 조정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흐름 한번 일단은 점검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잔망경 렌즈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LG이노텍,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애플이 아이폰 15에다가 잔망경 관련된 카메라를 탑재를 한다. 그러면 단가는 비싸지고, 그러면 카메라 모듈 쪽에 이제 LG이노텍이 좋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관련된 또 부품단은 이 자화전자가 이쪽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화전자까지 우리가 한번 봤는데, 그 두 종목 한번 흐름을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먼저 LG이노텍. 자, LG이노텍은 지난번에 이 애플이 투자를 줄일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저기 갭을 하락해서 마무리가 된 구간이 있죠. 그래서 짧게 보시는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 갭을 메우기 전까지는 LG이노텍을 뭐 건드리시기보다는 다른 에너지가 더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는 게 훨씬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죠? 자, 여기 이렇게 뚝 떨어졌을 때가 애플이 우리 좀 경기가 좀 힘들 것 같으니까 투자를 좀 축소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를 축소하니까 그 밸류체인 기업들이 우리도 그럼 숫자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네라는 불안감에 저희 시가부터 갭 하락해서 만들어진 거죠. 다행히 여기 200일선을 딱 지키고 주가는 끝났고요. 그 위로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이렇게 회복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회복을 이렇게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데 요 갭을 거의 메웠죠. 그래서 이번에 애플 관련된 노이즈는 뭐 크게 이제 많이 희석이 되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이제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오히려 주가가 빠질 때는 내가 LG이노텍을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중장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조금씩 분할로 사모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뭐 투자자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걸 단기 관점으로 내가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장기 관점으로 하느냐. 왜? 애플은 제가 주도주라는 말씀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 애플은 주도주인데 올라갈 때 더 올라가고 시장 대비, 하락할 때는 시장 대비 덜 빠지고, 그러면 이렇게 시장 때문에 뭐 다른 이슈들도 애플이 흔들려 줄 때가 애플은 경기가 침체가 와도 가장 늦게 망할 거고, 실적도 뭐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뭐 선방을 할 거니까, 그죠? 그리고 좋아질 때는 빨리 좋아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러한 노이즈가 나왔을 때가 오히려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말씀 드렸고, 자, LG이노텍은 그렇게 회복을 했고요. 자화전자 한번 볼까요? 자화전자. 자, 자화전자는 액추에이터 쪽을 하는데, 이거는 주 초반에 좀 강했다가 주 후반에는 3일 연속으로 조금 쉬어가는 음봉을 만들었네요. 네. 자, 월요일, 화요일은 지난주에 금요일 날 이게 봉이 너무 컸었죠.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뭐 어제가 제가 이번 주가 아니라 지난주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봉을 너무 큰 걸 하나 키웠고, 저기에 외국인들이 매집이 세게 들어왔죠. 자, LG
애플이 잔망경 탑재하고 하면 수혜주는 자화전자 뭐 이런 컨셉으로 아마 세게 수급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 뒤로 일주일 동안은 거의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행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제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렇게 빵 떴을 때 사기보다는 이번에 주가가 하락한 구간에서 멈춘 구간 있잖아요. 200일선 전후. 그러면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는 한 23,500원 정도 전후가 될 것 같은데 시장에 뭔가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흔들릴 때 저 부근까지 한번 떨어져 준다면 이 자화전자는 올해보다는 외국인들도 내년을 보고 먼저 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보다는 내년을 본다라는 관점으로 좀 모아가는 전략, 밑으로 주가가 좀 빠지면 그런 관점으로 자화전자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컨셉으로 보신다면 혹시 시장이 다시 좀 불안해져서 저 23,000원대 정도까지 가격 조정을 한번 준다면 그때가 또 자화전자는 애플 밸류 체인으로 이제 삼성 밸류 체인이 아니라 애플 밸류 체인으로 내년도를 보고 한번 좀 모아볼 만한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모델을 한 한개 정도 적용을 하는 걸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서 한 500억 정도 영업이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 10배를 주면 곱하기 10배 정도 퍼를 주면 시가총액은 한 5천억 정도 뭐 원래는 이런 컨셉으로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많이 저희 KB증권 프라임클럽 가족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한 개 모델이 아니라 잘해서 2개, 4개로 확장되는 왜냐하면 애플은 성격이 그래요. 삼성전자는 벤더가 하나 있으면 이 벤더가 독점을 하게 되면 가격이 계속 비싸게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 또 경쟁자를 키우죠. 그죠? 2명, 3명. 그래서 나눠주게 되고, 그래서 단가를 여기 예를 들어서 KH바텍은 힌지 하나 납품하는데 1,000원 준다는데, 야, 너 왜 파인테크닉스 힌지 새로 한다고? 그럼 너 거 우리가 써주려면 한 700원 하면 내가 써줄게. 뭐 이렇게 단가 인하를 압력을 많이 하는데 애플은 좀 상대적으로 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 체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좀 마진도 지켜주려고 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의 밸류 체인보다는 프리미엄도 밸류에이션도 조금 높게 부여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화전자는 내년도에 그런 그림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내년도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뭐 그런 관점으로 한번 자화전자까지 봤고, 자, 에코프로를 월요일날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성일하이텍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죠? 성일하이텍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러면 에코프로 쪽에 기회가 오지 않겠냐. 뭐 이런 컨셉이었잖아요. 자, 잠깐만요. 이렇게 에코프로 일본. 에코프로의 계열사 중에 또 거의 뭐 손자 회사격인데요. 계열사 중에 에코프로 CNG인가요? 네, 이 폐배터리 관련된 리사이클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컨셉이었습니다. 월요일날 말씀드렸을 때는. 네. 자, 근데 우리가 개장 전에 말씀드렸던 날은 여기 월요일 여기였고요. 월화 수목금 맞네요. 그죠? 예.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 상당히 시장 대비해서 주가가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강했죠. 코스모 화학도 그랬고 그죠? 전반적으로 다 강했습니다. 근데 제가 주가가 요 양봉이 하나 큰 게 나오고 난 다음 날 제가 개장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9만 한 4, 5천 원 정도의 여기 200일선 이동평균선이 위치를 해 있고 그날 제가 디마크 고점 기준으로 저항이 당일날 있으니까 그 위로 주가가 조금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좀 가격 차익 실현 관련된 이런 흔들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 그 가격대 부분에서 수요일도 흔들림이 나왔고요. 금요일도 올라가다가 흔들림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95,000원 위로 올라오니까 누군가는 지금 팔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죠. 네, 200일선 위 그리고 95,000원, 96,000원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아마 참고를 좀 하셨으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도움이 좀 되셨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또 하나가 우리 요거죠. 에코프로 BM이 지금 다시 좀 시세가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죠? 에코프로 BM이. 자, 이제 무상증자 부담을 다 드러냈는지, 에코프로 BM. 네. 에코프로 BM이 목요일과 금요일, 목요일 날은 4.6%, 금요일 날은 장중에도 4% 올랐다가
2.3%. 이틀 연속으로 에코프로빔이 이제 다시 좀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빔이 무상증자 신주 상장에 대한 이제 부담감을 덜어내고 만약에 주가 움직임이 조금 괜찮게 된다면 당연히 에코프로빔의 지분을 약 46% 정도 보유하고 있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좀 하단을 막아주는, 그죠? 주가가 이제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번 주에 상장을 내일부터 이제 새로운 한 주간에 성일하이텍이 상장을 할 건데 단기적으로 모멘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주가 만약에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에코프로빔의 주가가 올라가면 그 지분 가치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하방은 또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 정도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번 한 주 은행주들 참 주가 움직임들 나쁘지 않았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매우 좀 싸다. 근데 미국의 은행주가 시티은행, 시티그룹을 중심으로 좀 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원래 해드렸고, 주중에 우리 은행주들 주가 움직임 전반적으로 다 낙폭 과대한 상황에서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 그 중에서 좀 반등을 주도하는 가장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M&A 이슈가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 시장에서 제주은행, 이 정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은행주들이 이제 얼마나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지수를 좀 어느 정도 방어해주는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기대를 좀 충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KB금융그룹의 KB금융의 이제 주가 흐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4일 동안 월요일부터 이제 시가가 높게 출발해서 한 4.7% 상승해서 주가 움직임 괜찮았어요. 그죠? 오래간만에 이렇게 반등을 주는 모습인데, 자,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질지 좀 쉬어가는 그림이 될지,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계속 봐야 되는데, 일단 지난 주말에 금융 섹터를 보면 미국의 금융 섹터 전반적으로 그냥 약보합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상승에 대한 다음 주는 좀 숨고르게 하는 그러한 그림이 일단은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제주은행까지 이렇게 한번 월요일은 이런 정도로 한번 우리 가족분들하고 체크를 해봤고요. 자, 화요일 날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짧게 빨리 한번 보면, 자,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나눴습니다. 비트코인이 22,000달러를 회복을 했다. 비트코인이 22,000달러를 회복을 하면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시장에서는 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덴트 관련된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이게 이제 빗썸이라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지분을 복잡한 관계로 얽혀있고 섞여있는 관계로 어쨌든 빗썸과의 관계가 있는데 지분이 이게 주가가 연초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이 빠졌잖아요. 35,000원 하던 게 9,000원까지 빠졌으니까 네, 많이 빠졌죠.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났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이런 암호화폐 가격들이 안정을 찾으면 일단은 낙폭 과대로서 한번 움직이는 컨셉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네, 월, 화, 수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목요일, 금요일은 또 좀 추가적으로 조정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변동성이 심하죠. 그 이유는 뭐죠? 네. 자, 일론 머스크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거의 70%에서 75%를 매각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한테는 조금 불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다시 주 후반에 우리나라 증시가 약간 좀 약해지면서 위험 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자산에 대해서 좀 쉬어가는 그림이 나왔는지 주가는 또 이틀 연속 하락하는 모습. 그래서 너무 이제 이 암호화폐 시세에 연동을 많이 받고 주가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이 영역은 제가 고수분들만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초보자분들은 전혀 보시지 말고 고수분들만 스스로 내가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분들, 그죠?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런 분들만 하시는 거 좋다라는 말씀드렸고, 일단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목요일날, 금요일날 흐름은 별로 안 좋습니다. 왜? 지금 보시면 네, 거래량을 아주 크게 키운 양봉이 하나 있죠, 그죠? 양봉은 보통 이렇게 되는 양봉은 어떻게 되냐면 시가가 여기 있고 종가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시가부터 종가까지 이렇게 쭉 밀어 올리는 힘이 강한 봉인 거죠. 그래서 시가에는 탄탄한 지지력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가를 지금 하루 만에 깼고요. 이틀 동안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당분간은 요 양봉이 원래는 지지였는데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당분간은 저 양봉은 앞으로 큰
저항의 세력, 저항의 에너지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조금 무거운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네요. 저 양봉 돌파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뭐 고수분들은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 부분 한번 가볍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투자증권도 이제 그 또 NFT라든지 이런 뭐 암호화폐 쪽에 투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두나무 지분인가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증권주 중에서는 하나투자증권이 또 기술주 반등 줄 때 암호화폐 반등 줄 때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렸고, 월, 화, 수는 상승을 했었는데 목금은 그래도 비덴트보다는 주가가 견조하네요. 횡보하는, 옆으로 살짝 횡보하는 그림입니다. 네. 자, 증권주들이 워낙 많이 빠져서 거래대금이 이미 다 빠져 있는 상태고 바닥권이기 때문에 뭐 증권주들도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아가는 게 아닌가, 역발상으로 이제 더 나빠질 게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이제 거래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살짝 인하해주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죠. 네. 자,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네, 요 화요일 날 한 번 더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액추에이터, 스프링 타입의 액추에이터 볼 타입 쪽으로 이렇게 바뀌면 이 볼 타입 액추에이터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자화전자, 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내용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이 진단키트 쪽 우리가 계속 지난주부터 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번 주에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7만 명대까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휴마시스의 움직임은 나쁘지 않은 그런 그림이었는데, 조금 주 후반에는 이제 정체를 하니까 7만 명에서 8만 명까지 넘어서지 못하고 7만 명 전후로 지금 정체하다 보니까 주가는 또 약간 빠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죠? 자, 저는 이제 월요일 정도까지, 내일부터 이어지는 이제 주 초반이 이들의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가격 조정의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그러한 그림이 될지가 주 초반에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차트를 한번 키워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진단키트의 대표적으로서 그냥 휴마시스만. 네. 자,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딱 끊었고, 제가 이제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진단키트가 결국에는 이번 코로나 재확산의 수혜의 주가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에 따라서 뭐 잘 주가는 올라왔는데, 한 번도 이 파란색 선인 5일선을 지금까지 이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죠? 5일 이동평균선이죠. 이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한 적이 없는데, 목요일과 금요일 날 종가가 다 5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져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지금 조금 숨고르기 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죠. 왜? 센 종목이면 이 5일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그 위에서 조정을 마무리했을 텐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5일선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중요한 아마 변곡점이 이 내일과 모레 정도 다시 양봉을 만들면서 5일선 위로 올려놓지 못하면 아마도 조금 또 이 조금 가격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진단키트 관련 부분들도 제가 코로나 확진자 수에 대해서 워낙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여기도 제가 고수분들만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체하거나 만약에 확진자 수가 딱 감소를 하면 그냥 미련 없이 과감하게 매도를 할 수 있는 분들만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아니면 올라올 때 그냥 뭐 수익 나면 바로 챙기셔야 되는 그런 스타일, 그런 전략인 거죠. 그래서 요것도 다음 주 내일이죠. 내일이나 뭐 화요일 정도까지 올라오지 못하면 추가적인 조정, 근데 코로나 확진자 수도 안 늘어나. 그러면 염두에 둬야 되니까 그때는 우리 고수분들은 뭐 다 알아서 또 리스크 관리 잘 하시겠지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고비가 내일과 모레 주 초반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다시 이게 위로 붙여가지고 올릴 것인지, 아니면 밑으로 이제 다시 또 빠질 것인지 주 초반에 변곡점이 될 것 같으니까 잘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 확진자 수 추이 한번 점검을 또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탑스가 이제 흐름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였죠. 원래 코로나 확진자 수에 따라서 진단키트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너무 변동성이 심하니까 진단키트는 진짜 진단키트 매출밖에 없으니까. 근데 인탑스는 스마트폰 케이스도 하고 뭐 로봇도 하고 다른 사업 분야들 전장 쪽 진출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좀
퓨어한 순수한 진단 키트부터 올라갈 때는 덜 올라가겠지만 떨어질 때는 또 어느 정도 방어를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거다. 그래서 좀 내가 리스크가 싫은 분들은 오히려 인탑스 같은 게 상대적으로 나을 수 있다. 진단 키트 케이스를 만드는 그죠? 그런 말씀까지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진단 키트 케이스를 만드는 인탑스의 흐름이 오히려 좀 나쁘지 않은 그런 그림이었죠. 자, 요 차트 캡처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주 후반까지 잘 오히려 버틴 종목은 인탑스였습니다. 자, 보시면 상대적으로 시동은 조금 늦게 걸렸고요. 휴마시스보다. 네, 요 음봉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많이 두려워하셨죠. 네, 이 음봉이 많이 두려우셨을 겁니다. 네, 근데 살짝 하더니 요 음봉을 딱 넘어섰고 그때부터 쫙 달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금요일은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닥, 코스피 다 빠지면서 음봉을 만들었는데 자, 31,000원 부근이 여기 20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하나의 저항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캔들이 위에 있을 때 추세가 여기에 있을 때는 내려오면 지지 역할을 하지만 밑에 있을 때는 이게 올라갈 때는 여기가 한 번에 저항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31,000원 정도 돌파하기 전에는 숨고르기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 삼성전자 IT 소부장들 뭐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좀 같이 좀 힘을 내줘야 이 종목은 또 움직일 수 있는데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 생산량 자체가 조금 회복되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바닥을 찍은 구간 있잖아요. 여기 2만 얼마입니까? 26,000원 정도? 여기는 중기적인 아마 바닥권 조정을 좀 다시 받는다고 하더라도 바닥권을 형성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스마트폰 출하량이 중국에서 더 좀 생산량이 올라오고 뭐 그다음에 이제 9월달 가면 또 뭐가 있죠? 우리 폴더블 폰 또 신규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요 바닥권은 지켜주지 않을까 싶고 내년도에는 로봇이라는 게 붙기 때문에 로봇이라는 걸 감안하면 진단키트가 빠지더라도 좀 로봇 관련 종목으로 로봇 ETF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면 인탑수가 편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좋아지는 그러한 그림이 좀 중장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뭐 미코바이오메드 항체 진단 키트까지 그런 부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 하나마이크론, 뭐 TSE 이런 종목들은 다 똘똘한 이제 IT 소부장인데 올해보다 내년도에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퍼가 내년도에 뚝 떨어지는 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만약에 소부장 바람이 좀 불 때 이들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TSE가 퍼가 TSE의 퍼가 올해 기준으로는 9배인데요. 내년도 기준으로 보면 6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30% 정도 퍼가 떨어지는 걸로 나오죠. 이 떨어지는 걸로 나오는 것은 뭐가 좋아지기 때문에 퍼는 주가에다가 EPS를 나눈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퍼가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EPS가 올라오면 되죠. 분모가.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에 이익 성장이 더 나오는 기업들은 올해 퍼보다 내년도 퍼가 더 떨어지는 걸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중심으로 주가가 많이 이렇게 좀 흔들릴 때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들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상신 EDP 우리가 여기 화요일날 우리가 봤었네요. 그죠? 화요일날 봤었고 여기를 돌파해 줄까? 돌파해 주지 않을까? 지금 워낙 업황이 좋아서 수출도 잘 되고 뭐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주 후반에 돌파를 잘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K-팝 ETF 상장 뭐 이야기까지 뭐 이런 부분들이 주 초반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의 핵심이었다라는 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수요일날 우리가 이야기 나눈 부분의 핵심은 뭐 진단키트 관련된 이야기는 당연히 또 나눴었고요. 업데이트를 해드렸었고 RBW 과거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 마마무의 소속사 RBW가 이 엔터주들이 움직일 때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시가총액이 싼 종목을 분명히 시장에서는 좀 찾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고 수요일날 금요일까지 이렇게 상승 장중의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RBW에서는
나타났습니다. 네. 자, RBW의 공모가는 21,4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공모가를 지금 넘어섰네요. 종가 기준으로 22,000원까지. 와, 드디어 공모가를 회복하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게 RBW K-팝 관련된 ETF 상장 때 이 종목이 그 수급의 수혜를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K-팝에서 설정되는 펀드 규모 대비해서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이 엔터주들의 시가총액을 봤을 때 수급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임팩트는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그들이 뭐 엔터주 4인방이 시가총액이 뭐 성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가장 밑에 단에 있는 시가총액이 RBW가 뭐 얼마예요? 지금 2천억도 안 하잖아요. 그죠? 1,700억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RBW는 2천억은 가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 가는 과정이 한 방에 다이렉트로 갈지 아니면 주가가 또 출렁출렁이다 갈지 그거는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2천억 정도까지는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중기적으로 그 부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성일 하이텍 이슈로 코스모 화학까지 좀 눈여겨서 이제는 시장에서 보고 있다. 우리는 에코프로를 보고 코스모 화학을 보고 있지만 그 부분들이 좀 모멘텀이 될 것 같다라는 거. 그다음에 오뚜기 이제 지배구조 관련해서 이제 오뚜기 라면을 흡수합병 결정했다. 요것도 나름 기업 입장에서는 큰 결정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뉴프렉스였는데 뉴프렉스는 메타버스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FPCB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메타의 자회사인 오큘러스 퀘스트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메타 주가가 흔들릴 때 같이 조금 흔들리는 경향도 과거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뉴프렉스 일봉. 네. 뉴프렉스 일봉. 네, 보시죠. 이번 주엔 나쁘지 않았죠? 월, 화, 수 강하게 상승했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은 살짝 쉬어가는 그림이었는데 수급도 나름대로 최근에 기관 투자가들의 수급도 조금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화요일과 목요일 날 아주 세게 강하게 들어왔다가 주 후반에는 살짝 쉬는 그림인데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에 오큘러스 퀘스트 3, 뭐 캠브리아라든지 신제품 라인 출시되는 것을 감안하면 기존보다 모바일 쪽만 하고 있는 것보다 이 메타버스 디바이스 쪽으로 하는 것이 좀 더 신제품이고 개수도 많이 탑재되고 단가도 비쌉니다. 그러면 당연히 프로덕트가 믹스가 되겠죠. 과거에 스마트폰 쪽 하는 것보다 새로운 신제품이 들어오면 영업이익률이 전체적으로 조금 좋아지는 그런 그림 하반기에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거 뉴프렉스도 참고를 계속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도 하반기에 숫자가 어느 정도 좀 성장이 나오는 게 메타버스 디바이스 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단 리스크는 그런 거죠. 신제품 출시를 연기한다. 아니면 물량을 좀 축소한다. 뭐 이런 노이즈가 나오면 출렁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러한 컨텐츠들이 성장하고 산업이 커지려면 이 디바이스가 먼저 깔려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나타나야 되니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그림을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신성통상은 제가 코멘트를 시간 관계상 안 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못 드렸네요. 맞아요. 자, 그럼 목요일 날로 한번 넘어가 보죠. 목요일 날 이야기 드린 거를 한번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날은 제가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해드렸냐면, 상신 EDP 이제 그의 주력 제품의 수출 데이터와 매출액 간의 관계를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수출 데이터가 이렇게 6월 달까지 잘 나왔는데 그게 반영한 2분기 매출액도 좋아지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원가가 엄청나게 크게 올라오지 않았다면 2분기 실적도 나름대로 시장에서는 좀 선방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는 올라가다가 전고점에서 멈췄지만 그 두드려 맞는 맷집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님한테 제가 한 대 맞으면 아프겠지만 2대, 3대 맞으면 그 아픔이 줄어든다라는 표현을 써드렸는데 저항도 이렇게 계속 돌파 시도를 하게 되면 그 물량 소화를 계속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항 에너지가 약해진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고 주 후반에 결국에는
뚫어내는 모습이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마트 관련해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 기대감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 기대감이 계속 임팩트 있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 나눴고, 지금 수급은 이마트 기관 투자가들이 이번에 국민투표에 붙이는 모멘텀으로 기관이 가장 강하게 샀고, 외국인과 개인들은 팔았다, 오히려. 근데 종목은 기관의 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기관 중심으로 보자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런 이야기 드렸고, 자, 바이오 플러스가 지난번에 여기서 리스크 관리 못하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반등을 좀 줬는데, 금요일 날은 또 코스닥 시장 또 밀리면서 같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이 3만 원대 부근에서는 좀 공방을 좀 치열하게 이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네, 그 부분 한번 보시면 좋겠고, 자, 이거 아이센스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 지난주였나? 잠깐만요. 날짜를 보면 알 것 같아요. 네. 날짜를 보면, 아이센스 일봉. 네. 금요일이니까, 네. 7월 8일, 이었네요. 7월 8일, 7월 9일 날.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우리 8.15 가족 여러분들과 주간 시황 방송을 할 때였네요. 아이센스. 그때 제가 아이센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게 6월 29일이고 제가 세로선 그어 놓은 거죠. 6월 29일 날 증여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아이센스는 6월 29일 날 증여를 했는데, 보통 기업들이 이제 오너들이 증여를 할 때 가족들한테 주로 많이 하고 자녀들한테도 증여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그 증여를 했을 때가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바닥인 경우가 많고 업황도 최악에서 서서히 좋아지는 초입에 있을 때 증여를 많이 하더라라는 케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번에 6월 29일 날 여기에서 딱 증여를 했는데, 증여를 왜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주가도 증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틀 동안 전고점까지 올랐잖아요. 그죠? 예. 이게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아이센스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연속, 혈당 측정기. 요 승인에 대해서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요거에 승인이 나면 시장이 하나 더 열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아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밑에 주가 바닥에 있을 때 증여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또 하나는 어닝 이익입니다. 이익 모멘텀 이익인데 뭐냐 하면, 아이센스는 주로 수출하는 비중이 또 많이 있습니다. 수출. 근데 지금 우리 환율이 어떤 상황이죠? 환율이 1,200원에서 1,3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1,300원대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과거에 1,100원, 1,200원대 물량 해외로 수출하는 것보다 지금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마진을 남기겠죠. 당연히 이게 숫자로서 이제 실적으로 나올 거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기대치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어떤 내용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복합적인 요인으로 대량 거래와 함께 뚱뚱한 장중에 15% 가깝게 올라가는 양봉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자, 이게 얼마입니까? 16%? 네, 까지 양봉을 하나 크게 만들어냈는데, 자,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거래가 너무 터졌고, 이렇게 거래가 많이 터진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라오니 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 조금 반영을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물량을 내놓기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윗꼬리도 좀 달렸을 것이고 손바뀜에 이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내가 관심을 준다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일부 챙기는 것도 저는 병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떨어지면 다시 좀 사면 되는 거고. 근데 나는 도저히 팔기 싫다. 그러면 이 양봉의 시가를 깨고 내려가면 안 돼요. 이 종목은. 이 양봉의 대량 거래를 수반한 엄청나게 공방이 치열했던 이 양봉의 시가를 깨고 내려가면 이번에 이 대량 거래에 있었던 이 거래는 앞으로 상당한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내가 좀 보유를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저 양봉의 시가를 깨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이번에 기대치를 좀 많이 반영을 했고 거래도 많이 터졌기 때문에 저는 일부 좀 차익 실현을 좀 병행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뭐 이렇게 네. 풍력 쪽, 풍력 관련주 중에서는
가벼운 CS 베어링, 뭐 앞으로 풍력 모멘텀이 불 때는 요 종목 정도 보시는 거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상대적으로 뭐 주가도 CS 윈드와 동거 SNC보다는 조금 움직일 때 좀 더 강하게 움직인다. 뭐 그 정도 우리가 이야기 나눴고, 뭐 RBW는 다양한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다. 뭐 이런 거 마마무만 있는 거 아니다. 네. 오마이걸도 있고, 네, 뭐 그런 내용들 목요일 날 나눴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금요일, 하루 이제 남았는데요. 네, 여기까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 자, 펀드 매니저들의 현금 보유 관련된 이야기들, 그 다음에 뭐 주식 비중이 얼마나 경기 방어주가 많은지, 경기 민감주가 많은지, 뭐 이런 것들 등등,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발표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그때 제가 이제 보여드린 그림은 요 그림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저 호기심이 발동해서 한번 그려봤는데, 펀드 매니저들이 과거에 역대급으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컸던 구간들을 코스피 월봉을 가지고 다 표시를 해보니까 그때가 다 추세가 주가가 바닥인 경우더라.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바닥인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행보할 때 바닥인 경우도 있었고, 네. 그리고 올라가기 직전에 초입에 바닥 구간이 또 있었고, 그죠?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이 저렇게 현금을 가장 역대급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때가 지나고 났을 때 결국 좀 바닥이 아닐까 정도 참고해 볼 만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 코스닥이 하락폭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 800포인트 정도부터는 이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에 시달릴 수 있다. 왜? 기술적 반등은 하락폭의 절반 정도 회복을 하면 기술적 반등은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액션으로 옮길 거다라는 말씀 드렸죠. 자, 코스피는 근데 3분의 1밖에 안 움직여서 이건 좀 더 올라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같이 흔들려 버리네요. 네, 좀 아쉽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그 다음에 상신 EDP가 드디어 이렇게 박스권을 드디어 뚫어준 것까지 봤고, 그 모멘텀은 삼성 SDI에서 말레이시아 원형 배터리 라인 증설을 한다. 그 내용 때문에 기관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 수급을 외국인들도 중립 이상으로 포지션을 지금 늘렸다 정도까지 우리가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정부에서 국민투표 붙인 아이템 중에 주식시장과 연관되는 게 인터로죠. 콘택트 렌즈의 온라인 구매 관련된 부분. 네, 그 부분 이야기 나눴는데, 인터로저는 어제도 살짝 쉬어가는, 이번 주 금요일에도 마무리할 때 살짝 쉬어가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네, 주가가 200일선에서 어쨌든 공방을 조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마스크는 벗더라도 렌즈는 계속 착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렌즈는 계속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보다는 해외 쪽으로 수출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데이터들이 조금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받을 때 한번 좀 공부를 해볼 만한 여전히 종목이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현대차가 이번에 실적 발표 잘 나와서 흔들렸는데, 장중에 흔들렸는데, 독일의 엔진 관련해서 뭐 독일이 이제 걸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주가가 하락한 부분을 이번에 회복을 했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그 정도 부분에서 조정은 어느 정도 조금 마무리될 수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에너지의 하락을 저항을 돌파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만들어진 이 악재는 어느 정도 저는 희석이 된 게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히려 현대차 쪽이 대형주 쪽에 만약에 반도체가 좀 쉰다면 선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200일선까지 이제 바짝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좀 숨고르기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현대차 쪽의 흐름은 좀 개선되고 있다. 기아차도 그렇고요. 한번 계속 저거는 추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조선 쪽이죠. 조선. 네. 조선은 제가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좀 좋게 보고 있는, 특히나 조선 3사 기준으로, 조선사설 기준으로 좀 좋게 본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유가가 빠질 때 같이 이제 흔들리는 부분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금요일 날은 좀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선업 그 3인방,
우리 내년도와 하반기, 2023년과 2024년을 염두에 두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적 턴어라운드를 지금 이제 초입에 앞두고 있는데 굳이 올해 이들을 팔 필요가 있을까? 다만 저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가 아니라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이거 조금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자라는 말씀은 좀 매매를 하지 말고 좀 기다리자는 이야기죠. 그죠? 이거를 뭐 완곡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네. 왜냐하면 지금 돈이 없어요. 돈이. 지금 배 수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자재값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인건비 지금 이번에 대우조선해양 파업한 거 보셨잖아요. 인건비 많이 올려줘야지. 근데 최근에 뭐 저가 수주에 했는 것 때문에 돈이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아마도 주주들한테 돈을 이렇게 좀 빌리는 그러한 이벤트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감안하면 그 이벤트들이 좀 악재로 노출이 되었을 때가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둘만한 시점이지 지금은 그 노이즈 때문에 먼저 들어가 있는 것은 저는 좀 별로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반면에 이제 현대미포조선은 올해도 거의 BEP까지 지금 영업이익 0.0이라고 제가 반올림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요. 거의 수익성이 BEP까지 올라왔죠. 나머지들은 다 적자인데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원래 예상 기준으로 영업이익 적자인데 그죠?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이 그나마 조선사 중에서 만약에 한다면 좀 나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조선기자재 쪽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올해보다는 내년도의 그림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금요일날 질문 주셨을 때 제가 NO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팔아야 될까요? 현대미포조선. 저는 좀 중장기 물론 리스크는 뭐냐면 유럽입니다. 유럽. 자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유로화가 지금 움직여야 된다, 강하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유로화 움직임 잠깐만 한번 볼까요? 오늘 새벽에 어떻게 갔나? 오늘도 약간 살짝 약세로 움직였네요. 네. 자, 이번 주 한 주간 유로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도 과거 대비해서는 한 주 동안 조금 버티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1대1 패러티가 깨졌다가 달러와 패러티가 깨졌다가 주가가 좀 올라와서 유로화 가격이 자,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네. 자, 여기가 1대1 1유로당 1달러도 깨지는 뭐 그런 그림이 나타났다가 지금 1.02까지 이번 주에 1.0 높은 수준 1.027까지 이렇게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유로화, 우리가 이제 지표로 삼는 것은 하이드 스프레드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유로화의 방향을 잘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여기에서 흔들리게 된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아니면 저는 유럽 쪽이 될 것 같거든요. 특히나 유럽 쪽이 지금 마리오 드라기 총리가 사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불협화음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면 유로존의 이 단합이 제대로 안 되면 유로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유로화가 경기 침체가 영향으로 인해서. 자, 그렇게 되면 조선 이야기를 하다가 제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주로 선박을 발주하는 선주들은 어디에 있냐면 유럽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유럽에. 그러면 당연히 경기 안 좋아지고 뭐 유로화가 저렇게 약하게 되면 선주 입장에서는 돈이 없잖아요. 돈이. 그죠? 발주를 낼 돈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유로화 약할 때 우리 유로존의 경기가 안 좋아지고 유로화 약해지고 이러면 선주들이 발주를 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거죠. 기존에 발주했는 것도 취소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이제 조선사들의 앞으로 좀 단기적으로 잘 봐야 되는 이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뭐 수주 받아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당분간은 나쁜 분위기는 없어요. 근데 앞으로 수주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유로화 빠질 때 분명히 또 그런 뉴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급락을 할 때. 야, 이러면 유럽 경기 안 좋아지면 선주들이 뭐 돈을 낼 수 있겠어?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소 이야기들 또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안 나오고 잘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 정도 리스크 요인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네. 그 정도 염두에 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이슈들이 없다면 지금 도크가 이미 2025년, 2026년까지 이미 다 차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내가 배를 지으려면 2027년도부터 하는 걸로 인도받는 걸로 이제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조선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업황은 계속 좋아지는 방향으로 되고 있다.
있다라는 거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선사들은 하반기까지 조심하자. 대신에 구조조정 이미 많이 된 기자재 쪽으로 보자. 뭐 그런 내용들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한 주 동안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살펴드렸던 그런 내용들 전반적으로 쭉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들은 여기까지가 맞는 것 같고요. 자, 가족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아주 좀 빠르게 일주일 동안에 제가 코멘트 나갔던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짚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말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을 한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제가 좀 천천히 하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귀에 좀 쏙쏙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주 후반에 미국 증시가 좀 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좀 흔들렸는데, 내일 아침에 우리 가족분들과 7시 50분에 또 8.15 모니터 개장 방송에서 어떤 또 전략으로 준비를 하고 전략을 잘 세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이야기 드릴 테니까 지금 밤이 많이 깊었죠? 가족 여러분들 일요일 밤 꿀잠 주무시고요. 편안하게 주무시고, 저는 내일 아침에 8.15 모니터 개장 방송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KB증권의 김해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라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그렇죠.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두 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두 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처마킹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